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11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이틀째,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체력이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력도 많이 쇠해지고요. 무엇보다도 슬슬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고장이 나는 시간이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단식을요, 잘 준비하는 경우, 보통 단식을 하기 전에 예비 단식이라 그래가지고 식사량을 줄이고 서서히 이 단식의 식사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대비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 경우에도 일주일을 넘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주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그 식사 외에 다른 것들로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근육과 장기와 뼈에서 이제부터 서서히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참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그만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사실 참 싫어하던 그 박지도 와가지고 단식을 중단해 달라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고 가고, 더군다나 이낙연 역시도 와서 단식을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가고, 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누구 하나 와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죠. 심지어 뭐 거들떠보는 건 둘째치고 그 옆에서 먹방 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단식 들어가기 전에 회덮밥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누가 보면은 지금 단식 중에 회덮밥 먹은 줄 알겠어요. 사실 회덮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벌써 열흘 전, 보름 전에 먹었던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참 유치하게 끝이 없는 거죠.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이렇게 오히려 단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문명사회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어도 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마치 남경 대학살을 저지른 일본 헌병 같은 짓을 지금 검찰 정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 정권이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고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으로서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 한동훈만 해도 그래요.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아유, 진짜. 그따위가 법무장관이라니. 법무장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익을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공익이야? 밥 굶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게 공익이냐고. 밥 굶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불러와 가지고 2번씩이나, 한 번만 해도 문제가 될 걸 2번씩이나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그 문명 국가의 법무장관이 할 짓입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애가 인간됨은 배우지 못하고
출세하는 방법만 배웠기 때문에, 터득했기 때문에, 출세하고 돈 벌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터득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요. 자,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자면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검찰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계속 그대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 쓰러지기라도 바라는 듯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 검찰의 태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은 결코 바라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니, 이대로 쭉 더 가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어떤 큰 일이라도 당했으면 하는 그런 속셈이 보일 정도입니다. 진짜 그걸 바라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말 맞다나 공소권 없음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합니다. 내일 오후 1시 정도로 예측이 돼 있죠. 수원지검에 갑니다. 단식 13일 차입니다. 건강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내일 이재명 대표가 몇 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는 시간은 대략 나옵니다. 아무리 빨리 끝나도 9시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들어가도 나오는 시간은 밤 10시 이후였고 밤 12시가 다 돼서 나왔고요. 자, 그나마 단식 중이라고 조금 봐주어서 지난번에 9시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시에 들어가던 나오는 시간은 밤 9시가 될 겁니다. 그 시간까지 계속 조사를 할 거예요. 자, 13일 차, 단식 13일 차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조사를 받는다. 그것도 사나흘 사이에 2번 조사를 받는다. 참 인간이 아닌 거죠. 예? 이런 식의 매몰차고 비정한 짓을 국가 권력, 공권력, 검찰 수사 절차, 수사 절차란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절차는 사람이 안 만들었나요? 절차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 절차를 만들어둔 거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절차를 넘어갈 때마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절차를 왜 만들어뒀겠어요? 절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당성이나 타당성이나 또는 이 상응성이라고 하죠. 상당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훼손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절차에서 절차로 넘어가는 거. 이 절차를 쭉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 절차 단계마다 살펴야 할 것들을 살피고 가라는 겁니다.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상당성이 있는지, 이게 이 정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정도고, 상당성이라는 거는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수준을 낮춰야 되는가, 이런 걸 상당성이라고 그럽니다. 정당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그때그때 검토하고 절차 단계마다 확인하라는 뜻에서 절차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절차를 만들어 뒀다? 절차에 따라야 된다? 야, 절차가 뭐 하나님 말씀이야? 야, 진짜. 형사 절차보다 앞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함부로 국민의 대표를 탄압하지 말라는 게 그게 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 절차가 있는 겁니다. 에? 왜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만들었게? 에?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를 만들고 상권 분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형사 절차 운운하면서 국민의 대표를 이렇게 함부로 가다드리겠다고? 이거는 도라는 거예요. 도른 거. 취지를 망각하고 제도 그 자체만 딱 떼가지고, 그리고 제도도 그 절차도 전후 맥락이나 전체 사회에서의 조화성을 다 망각하고 그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윽박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치주의도 뭣도 아니고요. 이런 건 뭐라 그런다? 이런 짓을 하는 게 공산당인 겁니다. 공산당. 쥐뿔도 모르는, 그것도 보면 공산당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쥐뿔도 모르는 게 한두 마디 주워 들어가지고 설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많이 봅니다. 진짜 쥐뿔도 모르는 게 한두 마디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럽게 설치는 애들이 있죠. 딱 그런 꼬라지가 지금 검찰이 하는 꼬라지인 거예요. 진짜 가짜나 죽겠어 진짜. 형사 절차가 뭐 뚝 떨어져 있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천부 절차야? 아니에요. 형사 절차 역시도 민주사회에 근대 민주사회가 만들어져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함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진짜,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이런 기초까지 설명을 해야 되다니 참, 그것도 참 법무부 장관이니 검찰이니 이런 새끼들한테 내가 이런 기초를 이런 기초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딱지납니다. 여하튼, 자꾸 이게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내일 6번째 출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이 6번째 조사고요. 이미 지난 사흘 전에 지난 8일 지난주 이미 검찰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도 8시간이나 받았는데 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상범인가 하는 국회의원 걔도 보면 진짜 못돼 처먹었더라고. 8시간밖에 안 받고 조사를 안 받고 나왔다고 그딴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던데 지는 8시간 조사를 받아본 적이나 있나? 아주 못돼 처먹은 거 아니야. 8시간 조사를 했으면은 할 만큼 최대치를 한 거예요. 그 이상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의원 하는 얘기는 뭐다? 전형적인 인권 침해형 검찰 제도에서 나올 법한 얘기예요. 8시간이나 수사했으면 많이 수사를 했지. 그걸 왜 미친놈 아니야, 그 진짜. 8시간밖에 수사를 안 받고 나갔다고? 그 입을 그냥 돌로 찍어불라, 이씨. 검사라는 새끼가. 요새 보면요, 영화배우 유우성도 나 꼴보기 싫어, 요새는. 유상범 의원 동생이 영화배우 유우성이잖아.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가짜나서 진짜. 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는요, 공권력에 의한 괴롭힘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검찰에 의한 검찰권을 악용한 집단 괴롭힘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할 모양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말 전례가 없는 가혹한 수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가장 오래 진행된 수사는요, 국정농단 사건 수사였습니다. 박근혜는요, 구속된 것부터 시작해서 1심 선고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역대 가장 오래 끈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이었는데 그 수사도 박근혜 1심 선고까지를 감안했을 때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1심 선고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수사 방향을 바꾸죠. 뭘로? 사법농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은 쑥 들어가고 사법농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이템을 바꿔가면서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장동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성남FC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쌍방울 대북 송금이 되더니 그 사이에 백현동이 잠시 끼어들어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더니 변호사비 대납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갑자기 슬그머니 대북 송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아이템 바꿔가면서 2년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검찰이 왜 쌍방울에 대한 수사를 변호사비 대납해서 대북 송금으로 바꿨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검찰이 이 책임을 회피하기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왜?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제기한 사건이다? 이낙연이 제기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유리했어. 검찰이 계속 대장동 사건 물고 늘어지면서 하는 핑계가 뭐야? 대장동 사건 맨 처음 시작된 게 이낙연 쪽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핑계잖아요. 자, 변호사비 대납도 똑같은 논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이걸 대북 송금으로 바꿨어. 왜 바꿨지? 변호사비 대납으로 가려고 했더니 걸리는 사람이 줄줄이 검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간 자기 식구를 치겠거든. 이거 어쩐다? 방향을 대북 송금으로 바꾼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아이템까지 바꿔가면서 2년을 지금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례가 없어요. 사상 전례가 없어요. 비슷한 게 따지자면은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도 사실 4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4월 달에 갑자기 그 녹취 파일 뻥 터뜨리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 언젠가요? 9월 중순으로 왔습니다. 벌써 5달이 왔다. 홍준표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큰 사건도 2-3달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년씩 끌고 있는 검찰 사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전례가 없습니다. 진짜 전례가 없어요. 여러분, 잠시 우리 기억을 잠시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성일종 의원의 형님이 누군 줄 아시죠? 그 성일종 의원의 형님, 이 양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경향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이 뭐가 그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들이 다 보도가 됐고 심지어 그 쓴 메모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성완종 사태, 그 사태에서 누가 결국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때 이완구 전 국무총리 그 양반만 감옥에 갔지만 결국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때 홍준표 이런 사람들 다 기소됐지만 결국 다 무죄로 풀려났죠. 자, 어쨌거나 그 사건은 얼마나 수사한 줄 아세요? 그 넉 달 수사했어요. 되게 길게 했다고. 그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수사팀 그 대표 단장, 수사단장이 누구였느냐? 문무일이었죠. 나중에 검찰총장 된 사람. 거기에 부팀장이자 공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 구본선 검사, 나중에 이제 대검 차장까지 했던 그런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건도 넉 달밖에 안 끌었다고. 성완종 사태만 해도 그렇게 됐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은 몇 년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300번을 했대. 400번을 했대지.
이게 전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 검찰로서는요, 이제 난감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수사를 오랫동안 아이템 바꿔가면서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야. 대장동, 지금 검찰이 어떻게든 이 대장동 사건 재판을 뒤집어 보려고 생쇼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신경님 그 인터뷰 파문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대장동도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자, 성남FC, 성남FC는 사람들이 다 법조계에서 다 말합니다. 일단 그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백현동도 다들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돈을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리고 결국 그 백현동,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고, 그 업자, 백현동 개발업자도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지정한 업자였다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자,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 쌍방울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금 겨우 김성태 진술을 얻어냈는데 김성태 진술을 바로 반박하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왔고 또 이 진술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물증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로서는 참 난감해. 특히 이 대북 송금 사건은요, 법조계에서 뭐라고 얘기가 되느냐, 이거는 소설 수준도 안 되는 아구가 하나도 안 맞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사화되고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이 검찰 쪽, 아니 이 법조계 이제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사건화가 되지? 이게 말이나 되나? 아니, 일단 증거고 나발이고 간에 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제3자 뇌물, 이게 지금 제3자 뇌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은 3자와 이게 나와 돈을 받은 제3자가 별개에 있는 사람인 거죠. 동일 인물이 아니야. 그 청탁은 내가 받고 돈은 딴 사람이 받았다. 이게 제3자 뇌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3자가 받은 뇌물과 나와의 관계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그 돈 받은 금품 수수인 한 3자와 내가 어떤 관계이냐, 이걸 규명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인맥이나 이해관계나 혈연, 지연 등 이런 관계가 존재해야만이 이게 제3자 뇌물이 성립돼요. 안 그러면은 개나 소나 그 다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하고 청탁을 받은 사람하고 일정한 연계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든 혈연관계가 있든 지연관계가 있든 하여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이재명하고 북한하고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인데? 없어요. 이재명하고 북한하고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려면 차라리 국가보안법을 거는 게 나아. 이재명하고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돼요. 근데 그 관계조차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제3자 뇌물이냐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줬다고 그게 다 이재명 때문에 준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어딨냐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없는데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데? 관계가 없잖아. 이 관계에는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 뇌물이든 제4자 뇌물이든. 이게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이재명하고 북한 사이에 단순히 방북 의사가 타진됐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방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가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 들어갔어야지, 그래야지 겨우 이거를 제3자 뇌물로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단계 자체가 아니었는데 제3자 뇌물? 말이 안 되지. 자, 검찰로서는 골치 아프게 됐어. 2년 동안 아이템 바꿔가면서 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게 생겼네.
그나마 쌍방울 수사, 이게 그 대장동 사건의 대체제처럼 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 대장동 사건 대체제인 쌍방울 사건에서도 이제 아무것도 못 건지게 생겼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검찰로서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게 되는 겁니다. 출구 전략.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뭐 검찰로서는 빠져나갈 방법은 사실 없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되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법원이 안 내준 거야 라고 핑계 삼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나요. 못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일단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단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 자체가 사실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핑계거리가 필요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수사했는데 이재명 때문에 혹은 법원 때문에 그래서 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핑계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식 때문에 법원이, 단식한 사람을 어떻게 법원이 영장을 내주겠니? 따라서 이재명의 단식 때문에 법원 영장이 안 나왔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려고 할 겁니다. 자, 참 야비한 놈들이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에 구속영장이 안 나왔다. 안 그랬으면 나왔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핑계 삼아서 영장 기각까지 해서 넘어가면은 일단은 한 고비는 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 이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지. 자, 윤석열, 자, 검찰은 둘째 치고 윤석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만약에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영장이 안 나왔다. 한동훈, 이번에 영장이 안 나왔다. 그럼 그걸로 끝낼까? 자, 이걸로 끝내자. 됐어, 여기까지 하자. 라고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 끝이 어딨어? 계속해. 라고 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해관계하고요, 검찰의 이해관계하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찰은 더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윤석열도 아마 알 거야.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야,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 막상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재명이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윤석열은 계속해서 검찰을 쪼을 겁니다. 야, 또 하나 만들어봐. 한동훈도 쪼을 거예요. 계속 쪼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공소권 없음, 그게 나오면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검찰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약간 희망사항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도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탈출구. 지금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여기서 끝날 거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수사 여기서 그만해라 라고 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더 수사하고 싶지 않다. 해봤자 나올 것도 없고 욕밖에 먹을 거 없다라는 거 검찰도 알아요. 이미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요. 내년 총선을 지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다음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할까요? 자기들로서는 공소권 없으면 제일 나아. 이재명이 살아있는 상태로 내년 총선 이후를 맞이한다? 검찰 죽어요. 죽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우리가 함께 나서서 좀 말릴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이제 점점점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겁니다. 이번 주 이제 남은 기간이 상당히 고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20일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근데 지금 그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각오를 보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에 실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식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라도 이제 좀 말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